안녕하세요. 오늘은 5시 5분에 일어났으니까 인시에 일어났습니다. 인시에 일어나겠다 하면은 3시 반부터 5시 반 사이에만 일어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브루스 커밍스라는 한국을 굉장히 많이 연구한 브루스 커밍스 교수, 석좌 교수의 발언, 중요한 2가지 발언을 압축적으로 브루스 커밍스 교수가 쓴 책 중에 한국 전쟁의 기원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미국 군정이 친일 부역자를 그대로 등용을 했고 남한 정부에 그 다음에 한국민의 사회개혁에 대한 요구를 묵살했으며 무시한 거죠. 미국의 냉전체제에 맞추어 단독 정부 수립을 추진했다. 그러니까는 이것 자체가 전쟁을 유발한 측면이 있었다. 그러니까 일부러 대결 구도를 만들어낸 것이죠. 제 얘기가 아니라 브루스 커밍스 교수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문재인 대통령은 할 수 있는 최상의 정책을 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한번 이렇게 얘기한 적 있죠. 자, 그리고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존 볼턴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협상 타결에 반대하고 생화학 무기까지 제거하라고 요구하고 나선 것이 좀 걱정이 됩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잘못하는 것은 없다고 봅니다. 어차피 힘이 약한 국가가 잘못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틀어버리면, 강한 곳을 틀어버리면 어쩔 수가 없는 것이죠. 브루스 커밍스 교수가 공화당 보수파하고 민주당 양쪽에서 트럼프를 싫어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1차 북미회담 끝나고 나서 트럼프의 그 행동이 미국의 여론 전체를 매파로 만들기 위한 게 보인다. 그렇게 제가 이제 논평한 적이 있는데, 브루스 커밍스 교수도 트럼프가 탄핵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지금 많다. 진보 보수 양쪽에. 그래서 트럼프가 뭘 하려고 그러면은 어쨌건 반대한다는 거죠. 그래서 참 뭔지 모르겠어요. 뭐냐면은 트럼프가 그 반대할 걸 알고 지금 몰아간다라는 게 제 첫 번째 관점이었고 논평이었는데, 어떤 이제 음모론에 의하면은 트럼프보다 더 힘센 사람이 존 볼턴이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런 음모론이 있다. 거기까지 얘기하겠습니다. 어제는 제가 신문을 거의 한 15일치, 10일치 정도 본 것 같아요. 저는 신문이 10일치면은요, 신문이 30장이에요. 한겨레 동화 매경을 봐야 되니까. 그러다가 이제 어제는 시사인까지 봤는데, 밤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보는 거죠. 1시간 내로. KBS 다큐에서 게임이 공부의 적일까? 게임으로 공부하는 아이들이라는 책이 나왔는데, 이 책은 제가 게임의 4차 산업혁명, 5차 산업혁명기하고 게임의 유용성, 아이들이 게임 중독에 빠지려고 한다면 더 적극적으로 밀어줄 필요도 있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 책은 게임에 빠지지 않은 자녀가 얼마나 있을까요? 게임 중독에 빠진 것 같다라고 보이는 사람들이 한 번쯤 읽어볼 필요가 있는데,
게임 때문에 생긴 그 갈등들이 부모 세대가 게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 측면들을 얼마나 우호적인 관점으로 몇 퍼센트를 다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책 소개를 봤을 때 제가 얘기했던 그런 부분이 나오고요. 지금 보세요. 시사인에서 이런 게 나옵니다. 똑똑한 대졸은 가라. 직무별 채용 시대가 온다. 말이 좋아서 직무별 채용 시대지 이거는 비정규직만 뽑겠다. 뭐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때그때 뽑아서 쓰겠다. 단기 직장이 많아진다. 제가 예전에 프리랜서 시대가 온다 이런 책 얘기한 적도 있죠. 점점 어떤 프리랜서 시대가 오는 거죠. 이거 얘기할까 말까? 사회적 계층에 따라서 비만율하고 몸이 아픈 게 좀 많이 차이가 나는데 제가 아는 그 형님은 장흥의 그 형님은 저번에 여기 놀러 왔을 때 의사는 전부 공무원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랬어요. 반반으로 좀 나눴으면 좋겠다. 의료의 50% 정도는 그러니까 보건소를 훨씬 더 크게 확장하는 방식으로 한 5대5 정도로만 해도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과잉 의료화, 의료 경쟁 시대를 막는 방법으로서 또 파산하는 의사들도 많아지고 있고 하니까 그런 정책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싼 병원이 한 50% 정도는 되면 좋겠다. 5대5 정도. 그래서 저는 그 제주도 영리병원까지도 이제 그 뒷사정은 정확히 모르지만 뭐 영리를 추구할 수도 있다고 보는 거죠. 근데 문제는 다양해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병원이. 그러니까 지금 체제에서 영리를 추구하는 병원이 조금 일부 생기고 뭐 5%, 10%, 그다음에 나머지 한 80%, 90%라고 쳤을 때 한 50% 정도는 의사가 공무원화 되는 거죠. 그리고 중간쯤에 지금 병원 체제가 남게 되고 이런 식으로 뭐 10%대 40%대 50%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이때 상위 영리병원에서의 어떤 연구 실적 그런 것들이 밑으로 전파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만 만들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지금요 세계적인 불경기가 오면서 특성화고를 갔는데 취업이 잘 안 되는 상황이 오고 있는 거예요. 취업 잘 된다는 말에 특성화고를 갔는데 취업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대학 진학을 하는 확률이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근데 아시다시피 대학생들도 대학원에 진학하는 이유가 그 실업자 딱지가 싫어서 휴학도 하고 대학원에도 진학하고 도피성 진학이라고 그러죠. 그 특성화고에서도 도피성 대학 진학이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어쩔 수가 없어요. 피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보세요. IMF 총재가 리카르드 올해 전 세계 70%가 성장 둔화를 겪을 것이다. 올해부터. 그리고 뭐 우리나라가 IMF가 또 온다 이런 얘기 하고 있죠. 미국 맨해튼 부동산 거래 10년 만에 최저. 에다가 IBM 회장이 이 얘기를 합니다. AI가 직업 100%를 바꿀 것. 크든 작든 바꾸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보면은요. 기술 산업은 미국 GDP의 10%를 차지하고 있고 여전히 하이테크 인재 50만 명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지금 교육 자체가 얼마나 빨리 변해야 되는가 뭐 그 얘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빨리 변하면은 일자리가 계속 있겠지만 변화가 느린 적응이 느린 사람은 아무래도 적응이 느립니다, 인간은. 그래서 계속해서 여기서 일자리를 바꿀 것이다. 이렇게 10년 내에 모든 일자리를 인공지능이 바꿀 것이다. 이 얘기는 부드럽게 얘기한 거고, 따지자면 굉장히 높은 실업률을 만들 것이다.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죠. 변화라고 하지만 사실 재교육을 해서 변화 확률이 거의 인간이 드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두뇌 자체가 30살 넘으면 잘 변하지 않기 때문인데, 변화의 두뇌로, 변화가 가능한 두뇌로 15세 이전에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야만 적응을 하는 두뇌로 살아가게 되는 건데,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지난 8년 동안 계속해서 유튜브를 하면서 이전에 제 뇌과학 강의하는 방송들이 많아요. 지금 뭐 이제 동영상이 1200개가 넘어버렸으니까 계속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대가 올 거라고 얘기하고 있고 하고 있는 거죠. 이 부분도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장내 미생물하고 면역 물질의 관계가 두뇌, 뇌 건강하고 정신 건강까지도 치매 이런 것까지도 연관이 있다. 장내 미생물이 치매라든가 두뇌까지도 영향이 있다. 그래서 제가 좀 기분이 좋았던 거는 제가 지금 18시간 공복을 유지한다라는 목표를 세우고 뭐 특별한 회식 자리가 없으면 제가 지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녁 8시 이전에 또는 7시 반 이전에 저녁 식사를 끝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2끼만 먹는 건데요. 그리고 다음날 1시 반이나 2시 이후에 점심을 먹는 거예요. 아점이죠. 그러니까 아점을 오후에 먹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공복이 18시간이 됩니다. 뭐 때로는 20시간까지 갈 수도 있고요. 또 어쩔 때는 16시간으로 줄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18시간 플러스 마이너스 2시간이죠. 이렇게 2시간 앞당길 수도 있고 2시간 뭐 왜냐면 점심 약속이 잡힐 수도 있는 거니까 12시에 뭐 그런. 그다음에 또 회식이 생기게 되면 밤 10시까지 뭔가를 먹어야 될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10시는 좀 너무 심했나? 9시까지. 플러스 마이너스 2시간이고 제가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그 범위가 2시간이죠. 인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아무튼 프리바이오틱스가 있고 프로바이오틱스가 있는데 장내 미생물에게 유리한 식단 늘 염두에 두셔야 되고 18시간 공복기가 견디기 힘들면 굉장히 좋은 게 여쿠르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빈속에 여쿠르트, 맛있는 요구르트나 뭐 그런 거죠. 떠먹는 거는 좀 시간이 좀 걸려서 맛있는 요구르트만 마시는데 그러면 빈속에 그러니까 18시간 공복을 하고 점심을 먹어보면은 그걸 알 수가 있는데요. 몸이 확 깨어납니다. 몸이 확 깨어나면서 들어가는 것들이 몸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 위하고 이 장에서 이걸 흡수하는 게 몸으로 느껴질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배고플 때 먹어라 이게 원칙인데 배고플 때 먹게 되면은 몸의 감각이 살아나는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건강에는 정말 좋은 것 같고 저는 이제 제가 오래 살수록 그림값은 올라갈 것이고 제가 세상에 기부하는 돈은 많아질 거라고 보기 때문에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에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호암상을 이불 작가가 받았네요. 이불 작가, 이렇게 흰머리에 이렇게 나이 들어버렸나요? 이불 작가가. 네, 이불이죠, 이불. 이불 작가 젊었을 때만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저랑 그렇게 많은 나이 차이 많이 안 날 텐데 여기 나이가 나오나 모르겠네. 55세네. 그러니까 56세 이게 만 나이로 나올 거니까 저랑 한 6살 차이 나겠네요. 이불 작가하고 서도우 작가 잘 나갔는데 둘 다
서도 작가는 57세일 거고, 이불 작가가 55세고, 지금 뭐 대한민국 대표 작가가 돼 있죠. 이불 서도호. 그리고 뭐 이번에 여성 작가들이 좀 아마 저랑 학교 같이 다녔던 작가들도 좀 이렇게 해외 전시회 좀 하고 그러더라고요. 어쨌건 호암상인데 뭐 저도 이 호암상 정도는 아마 무난하게 타지 않을까 그런 느낌으로 그냥 뭐 시간 문제다. 자, 여기 이제 이불 소도 전속 화랑의 공동 대표네요. 데이비드 머핀. 이제 미술에 대해서 신문에 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 얘기가 한국에 컬렉터가 많은 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그 컬렉터가 많은 편이긴 해요. 왜냐면은 세계 미술 시장이 50조 정도 하는데 잠깐만 50조. 근데 우리나라가 5천억이란 말이야. 많은 건 아니구나. 100분의 1이네. 그죠? 근데 100분의 1이니까 많다고 느끼는 거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걸 그 어떤 국가의 GDP라고 따져보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한 2%, 2.5%가 나온단 말이에요. 세계 경제 그 비율이, 포션이. 그러니까, 현재 한국 미술 시장은 정상적으로 성장을 했을 때, 2%면, 그렇지, 1조. 50조에 2%가 1조 맞잖아요. 그러니까는 1조 5천억까지,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한국 미술 시장의 3배까지 성장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지금 5천억인데 1조 3배 성장할 수 있다. 한국 미술 시장이. 그러니까 그만큼 경제적인 포션에 비해서는 한국의 경제적인 포션이 이 정도다. 근데 미술 시장은 현재 이 정도라는 거죠. 이게 한 2배 이렇게 성장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뭐 어찌 되었건 이렇게 미술 관련된 이 보면은 이 사진이 이불 작가의 평면 작품인데 힘이 빠졌는지 요즘에 예전에 입체만 하다가 요새 평면을 하네. 예, 이불 작가의 평면 작품인데 감각적이긴 하지만 좀 힘이 너무 많이 빠졌다 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설치 미술을 했다, 조각을 했다, 회화를 했다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좋은 점도 있어요. 신선한 그림에서 작품에서 신선함이 느껴질 수도 있는데 이럴 수도 있어요. 내공이 안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장단점이 다 있어요. 이게 주전자에다가 커피를 조금 넣고 끓이면 약간 이게 누룽지인지 커피인지 헷갈리는 정도 있잖아요. 그 정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아침에 너무 진한 거보다. 또 이제 비슷한 뉴스인데요. 교대 사범대가 저출산 불똥이 튀고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임용이 안 되기 시작하는 거죠. 초중고 학생들이 줄어드니까. 그래서 지금 교대 사대를 등급제를 하기로 했고 등급이 낮으면 폐교를 하겠다라는 이제 조치가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대도 인기가 지금 많이 줄어들었답니다. 인기가 없대요. 그리고 또 이거 보세요. 대졸자가 다시 전문대를 가고 있답니다. 취업이 잘 되는 전문대 가자. 대졸자가 다시 진학. 4년제 대학을 나오고 다시 2년제 대학을 들어가는 거죠. 이거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너무 뭐 스카이 대학 하면서 자기 자식들의 성적을 올리려고 하지 말고 4차 산업혁명기에 좀 어울릴 법한 그런 아예 그냥 그 전문대를 목표로 해라. 그러고서
뭐 거기 갈 건데 그렇게 열심히 공부 안 해도 되니까 관련된 경험 많이 쌓아라. 이런 식으로 어떤 자녀 지도를 할 필요도 있다는 겁니다. 어, 뭐 재과 제빵이라든가 그다음에 재활 치료, 노인 요양 뭐 이런 쪽도 있고 또 이제 시각 디자인은 워낙에 이제 갈 데가 많아서 여기저기 뭐 그런 쪽이 좀 인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취업이 많이 된다는 얘기죠. 자, 또 봅시다. 어제 좀 많이 오려놨는데, 아, 놀이터 전문가가 책을 썼어요. 누구냐면은, 그 저자 이름이 어디 갔지? 편해문의 놀이터 3부작 완결편. 아이들의 놀이터는 위험이 아이를 키운다예요. 위험이 아이를 키운다. 아이들의 놀이터는요, 조금 위험해야 된다라는 게 이 사람의 주장이에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파괴와 위험, 실패. 살짝 위험한 환경. 이것이 창의력하고 적응력. 좀 전에 얘기했던. 그것을 키우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15세 이전에는 육체가 많이 다쳐봐야 된다. 이런 강의를 했고요. 놀랍게도 제가 아이들이 다쳐봐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리고 그 상처가 나서 그것이 보름 만에 아무는 것을 직접 자기 몸으로 체험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미래의 심리적인 회복 탄력성이 된다. 이런 강의를 많이 했는데, 놀랍게도 엄마들 중에서 제 말을 따르는 엄마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득력은 있으니까, 제가 설득력 있게 강의를 하니까, 죽지 않을 정도로 다치게 해야겠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시도한 엄마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엄마들도 있고, 엄마 아빠들도 있고, 또는 다쳤을 때, 이제 제 강의가 생각이 난대요. 그래서, 너무 내가 다쳤을 때 호들갑 떨지 말라 그랬거든요. 자연스럽게 느긋하게 그것을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주라 그랬어요. 왜냐면은, 그것 자체가 그 자녀가 컸을 때 어떤 위기 상황에서 그것을 느긋하게 극복하는 태도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조금 다쳤는데 막 엄청 엄마가 마음은 아프죠. 막 피가 나니까. 하지만 피가 날 뿐이지 사실 이게 꼬매거나 이렇게 하면은 아물거든요. 어, 사실 우리 엄마의 태도도 좀 썩 좋지는 않았는데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두 번 얼굴이 찢어져 본 적이 있어요. 이 옆에는 한 6반을 꼬매고 이쪽인가? 그다음에 여기를 좀 많이 다쳤어요. 왼쪽이니까. 여기가 제가 보면은 여기 범령이라는 이 주름이 이렇게 있는데 양쪽 모양이 틀려요. 왜냐면 여기가 찢어져 가지고 8반을 꼬맨 적이 있어요. 형이랑 놀다가 이제 형의 실수로 제가 다쳤죠. 완전히 이거 뚫려 버렸죠. 쇠가 그 철문에 있는 이렇게 잠그는 튀어나온 쇠가 여기를 탁 쳐가지고 여기 완전히 딱 뚫려버린 상태. 피 질질질 흐르면서 이제.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그때 시골이었고, 마취 주사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 동네에 그 돌팔이, 의사 자격증이 없는 약간 의료인이 한 분 계셨었는데, 그 사람이 여기 이제 바늘로 꼬맸는데, 이제 마취 안 하고 꼬매는 거예요. 그게 제가 8살 땐가 그랬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 여기 찢어져가지고 8반을 꼬맸는데, 그리고 제가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이 됐어요. 그러니까 제 실제 사례는 실제죠. 어, 6학년 때 어디 이렇게 엎드렸다가 일어서다가 이렇게 그 낮은 지붕 이렇게 막 모터 같은 거 이렇게 올려놓는 지붕이 이제 양철 지붕인데 그 양철 지붕에 딱 일어서다가 여기를 딱 이제 찍힌 거예요. 그때 한 6반을. 그래서 딱 이제 피가 나니까 또 자꾸 이제 광주 운암동에 어느 병원을 갔는데 의사 선생이 이 마취를 안 하는 게 더 빨리 낫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취 안 하겠다 그런 거예요. 초등학교 6학년 때.
하는데, 꼬맸는데, 살짝 찡그리는 정도. 제가 그런 걸 좀 잘 참거든요. 그 의사가 놀리는 거예요. 초등학생이 마취 안 하고 막 꼬매는데, 울지도 않고, 약간 이렇게 얼굴을 찡그리는 정도로 참으니까 놀래는데, 실은 난 초등학교 1학년 때 여기 8반을 꼬매면서 마취 안 하고 꼬맨 적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아주 강력한 기억이 남는 말이에요, 어렸을 때. 그래서, 신체적인 상처를 입었을 때, 그것을 잘 극복해 본 사람은, 이제 책에서 읽은 내용인데, 심리적인 상처도 그렇게 잘 극복을 한답니다. 심리적인 상처도. 육체적인 상처가 심리적인 상처의 극복의 능력으로 전이가 되는 거죠. 그게 언제쯤 전이가 되면 15세 이전의 그런 상처들이 20세 이후에 또는 25세 이후에 성인이 됐을 때의 심리적인 충격을 극복하는 능력으로 바뀌는 거죠. 회복 탄력성으로. 어쨌건 그런 측면에서 위험한 놀이터는 굉장히 조장될 필요도 있다라는 것이죠. 무조건 바닥을 푹신푹신하게 하고 뭐 이럴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는 또 한 엄마는 등산 갔다 내려올 때라든가 할 때 애들이 뛰어서 내려가잖아요. 이렇게 비탈길을. 그럼 얼마나 무서워요. 돌에 살짝만 걸리면 그냥 굴러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근데 제 강의를 들은 엄마인 거예요. 그래갖고 비탈길에서 내리막길에서 막 달려갈 때도 천천히 가라는 얘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래 한번 너 넘어져 봐라. 넘어져서 한번 다쳐봐라. 그럼 저 엄마가 업고 내려가서 병원에 데려가면 되니까 이렇게 마음을 먹었대요. 냅둬 버리는 거죠. 그랬더니 얘가 한 번도 안 넘어지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얘는 지금 넘어져야 질 것처럼 보이는데 얘가 안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좋아. 안 넘어지면 뭐가 장점이 있죠? 그 시각적인 판단력이 굉장히 좋아지는 거예요. 사실 내리막길에서 달려간다라는 것은요. 이 아이가 발에 걸릴 만한 것들을 이미 다 파악하고 피해가는 거예요. 예. 그걸 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운동신경이 점점점 좋아지는 거죠. 내리막길에서 엄마가 천천히 가 이런 애는 안 좋아지죠. 근데 얘는 위험을 무릅쓰고 달려가잖아요. 등산 갔다 오다가 산책 갔다 오다가 내리막길. 애들은 뛰니까. 근데 비탈길이긴 하지만 야산에는 좋은 점이 뭐죠? 자동차가 없잖아요. 차에 치여 죽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시내 도로에서는 사실 달리는 건 너무 위험한 겁니다. 그거는 치명적이죠. 잘못하면은. 그러나 비탈길에서 등산 갔다 오다가 야외에서 애들이 막 뛰어다니다가 무릎 까지고 삐고 이러는 거는요, 오히려 권장할 만한 일인 거예요. 아무튼 그만 얘기할게. 다 알아들었을 테니까. 재밌는 과학 기사가 나왔는데, 프랑스에서 어떤 공원에서요, 까마귀가 영리하잖아요. 까마귀를 훈련을 시킨 거예요. 입으로 물만한 담배꽁초하고 쓰레기를 주워다가 쓰레기통에 넣는 훈련을 시킨 거죠. 그래서 까마귀들이 이렇게 담배꽁초를 주워다가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어떤 통에다가. 그래서 이제 예, 까마귀 청소부가 일을 하는 공원이 있다라는 거죠. 프랑스에. 프랑스 참 재밌는 나라예요. 그죠? 참 재밌어. 자, 아이 키우는 문제를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할 때 나는 특수한 그 작은 사례를 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만화 초한지를 10년 동안 완결한 작가가 있어요. 만화 초한지. 유방보단 항우를 더 좋아한다는 작가인데, 이문열 원작을 만화 10권으로 한번 사서 보고 싶네요. 형 민우인데 아버지가 군인이어가지고 전학을 너무 많이 다닌 거예요. 그래서 깊이 사귈 친구가 없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애는 지금 이사 가면 어떻게 친구들도 많은데 이런 엄마들이 있더라고요. 전학 가세요. 제가 이제 안 됩니다. 시골로 내려가세요. 이렇게 예전에 상담하고 그랬었는데 친구 걱정을 하는 거예요. 친구 사귀는 거.
아니, 좋아하는 친구랑 이별도 해봐야죠. 초등학교 때. 이별도 해봐야 되고, 눈물도 흘려봐야 되고. 저도 이제 그 초등학교 5학년 때 전학하고 또 고등학교 때 이렇게, 학교 자퇴하고 혼자서 자취하러 서울 올라가고 이랬는데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 친구들이랑 헤어지니까. 왜 헤어졌다가 이제 막 공부 열심히 하다가 오랜만에 가서 또 이제 중고등학교 친구들 만나니까 또 이제 며칠 놀다가 올라올 때 또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막 빵 먹으면서 울고 막 그랬는데 애들이랑 헤어지기 싫어가지고. 그런 게 굉장히 소중한 경험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친구는 뭐가 소중한 경험이었냐? 이제 친구가 없으니까 미국에 사는 고모가, 야, 나랑 되게 비슷하네. 저는 그때 이제,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이제 우리 고모가, 이렇게 미싱사였죠, 미싱사. 어, 학교도 안 다니면서 이렇게 돈 버는 그런 미싱사였는데, 고모가, 소년 한국일보인가에서 나온 그, 이 두꺼운 만화를 늘 보내줬어요, 초등학교 때. 그러니까 저는 시골에서 컸지만, 시골에 정말 피아노 한 대도 없는, 교회도 없고 절도 없는 시골에서 컸는데, 어렸을 때 만화책을 보고 컸어요. 그러니까 제가 화가가 되는데 엄청난 영향력을 준 거죠, 고모가. 근데 이 친구도 이제, 아빠가 군인이어서 막 돌아다니다 보니까, 미국에 사는 고모가 택배로 만화를 보내준 거예요. 히어로 만화를. 그래서 그렇구나. 초안지를 그렸는데, 그 약간 캐릭터가 슈퍼맨 캐릭터야. 그 미국 슈퍼맨이 나오는 그 만화 캐릭터랑 비슷하게 그렸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영향을 받은 거지. 그래서 뭐 마블 코믹스, DC 코믹스 이런 어떤 영웅들의 만화를 친구 대신에 만화를 보면서 성장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만화랑 친구가 됐기 때문에 아주 장시간 동안 만화를 보고 그랬겠죠. 그래서 보세요. 10년 동안 만화를 그리잖아요. 10년 동안 완결을 하잖아요. 10년을 어떻게 버텨요, 10년을. 만화 이걸 완결하는데 10년이 걸리는데. 친구 없이 어렸을 때 만화에 몰두했던 그 경험이 이 10년 동안 작품을 하게 하는 이걸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뭐든지 다 그런 게 쓸데가 있어요. 그 어렸을 때에 난감하거나 뭔가 어렵거나 다치거나 하는 그런 경험들은 컸을 때 다 굉장한 내공으로 작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어, 그래서 어찌되었건 이제 이게 이분이 처음에 웹툰으로 시작했다라는 내용은 좀 잘 안 나오는데, 아무튼 종이에다 작업을 했어요. 한지에다가 동양화풍으로 그림을 그렸어요. 그래서 아주 좀 예술성도 있을 것 같고 한번, 예, 만화 초안지 형민우 작가 제가 기억했다가 10년 동안 그렸다는데 사줘야죠. 이거는 진짜 돈 주고 사줘야 됩니다. 이런 거는. 여러분, 제 책은 돈 주고 안 사도 되는데 이런 책은 돈 주고 사줘야 돼요. 제 책은 도서관에 신청해서 보세요. 왜냐면 돈 주고 사서 보면 좀 아깝거든요. 질적으로 좀 많이 퀄리티가 떨어집니다. 제 책은. 그 텍스트에 집중을 하고 제작을, 종이를 좋은 걸 쓴다거나 디자인을 한다거나 표지를 예쁘게 한다거나 하는 거에는 별로 신경을 안 썼어요. 그래서 내용에 신경을 써도 오타도 신경을 안 써서 제 책은 오타가 굉장히 많아요. 자, 법원 판례 하나 보여드릴게요. 심한 질책 10분 뒤에 쓰러져 사망. 법원 업무상 재해 판결. 유족급여와 장례비 지급을 취소해달라면서 이제 그 사장이 했는데 1심 판단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업무상 재해다 이거지. 그러니까 상사한테 야단을 듣고 일하다가 뇌출혈로 죽었어요. 그럼 업무상 스트레스를 줬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이 되죠. 이게 몇 프로 인정했는지는 지금 정확하게 안 나오는데, 자, 판결문은 이렇습니다.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겹쳐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의 인과 관계가 인정된다. 업무상 스트레스로 기존의 뇌 동맥류가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악화하여 파열됐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그러니까 원래 지병이 있더라도 그 지병을 악화시키는 스트레스를 주면은 이거는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예전에 제가요, 블록체인 얘기를 하면서 밝게 웃는 미소, 그리고 두뇌 스캔 시대가 온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착한 두뇌도 보상을 받는 시대가 온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저는 그 하나의 전조 증상이라고 봅니다. 페이스북에 하도 가짜 뉴스가 많아지다 보니까 그 가짜 뉴스를 어떻게 줄일까? 그래서 이 마크 저커버그가 고민을 한 거죠.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이 이겁니다. 페이스북의 양질의 뉴스에 대가를 지불한다. 즉, 팩트, 그리고 좋은 뉴스를 페이스북에 좋은 소식을 올려주면 거기에 돈을 지불하겠다는 거죠. 사람들이 신뢰할 만한 뉴스를 얻도록 돕고 전 세계 언론인들이 중요한 일을 하도록 돕는 해결책을 찾고 싶었다. 그래서 고품질 저널리즘 뉴스에 보상을 하겠다. 돈을 주겠다는 거죠. 줄 때도 됐죠. 진즉부터 줘야 된다는 얘기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블로그, 좋은 소식 이런 것들을 지금 SNS에 올릴 때 또 자기의 아름다운 미소나 아름다운 모습을 올릴 때 뭐 섹시한 것까지 다 포함해서 그런 것들이 보상이 되는 시대가 옵니다. 평가가 돼요. 블록체인으로 평가가 됩니다. 전 세계인에 의해서 그 뷰하고 그 세계인들이 그 보면서 어떻게 느끼느냐까지 평가되는 시대가 와버려요. 하하, 혁명과 위기 사이 정규직 없는 시대가 가져올 미래. 정규직 없는 미래 시대. 프리랜서 시대가 오는 거죠. 책 제목, 직장이 없는 시대가 온다. 책 제목, 직장이 없는 시대가 온다. 이런 이야기들 계속 그냥 힘드네. 힘드네. 배고프네. 참아야지. 강아지가 배설 전에 뱅글뱅글 도는 행동을 하는 게 북극과 남극의 지자기를 간파하는 행동일 수 있다는 과학 뉴스가 나왔어요. 그리고 2013년 과학저널 동물학 파트에 논문이 하나 실렸는데 37개 품종 개 70마리를 공터에 풀어놓고 배설 자세를 연구를 한 거예요. 2년 동안. 이런 연구가 있었어요. 그리고 아무튼 배설할 때 동서남북을 자세를 방향을 잡더라 개들이. 그리고 소들도 위쪽에 나오는데 2008년에 위성사진으로 이제 소들이 풀을 뜯고 쉬는 자세를 연구한 연구가 있었는데 소들이 풀을 뜯거나 쉴 때도 지자기의 남북 방향으로 자세를 잡는다는 연구가 있었습니다. 동물들은 이렇게 연어나 철새만 남북국의 지자기를 느끼는 게 아니라 개나 소도 남북의 지자기를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인간이 북극을 느끼면서 살아가는가 실험을 했더니 배고픈 남자들이 18시간 공복기를 가진 배고픈 남자가 음식을 먹을 때, 당을 이제 올릴 때, 그 실험에서는 이제 초콜릿이나 뭐 초코파이 이런 걸로 나오는데 꼭 그것만 해당하는 건 아니겠죠. 뭐 과일이 됐든 뭐가 됐든 요구르트가 됐든 간에 그거를 이렇게 마실 때
혈당이 올라가는 과정에서 붓게 된 그 민감도가 증가하더라 라는 실험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동물들도 지자기를 늘 개나 소나 이렇게 동물들도 지자기를 느끼면서 배설 행동을 하고 먹고 쉬잖아요. 그러면 인간도 지자기를 느낄 정도의 민감성을 갖는 것을 뭐 혹자는 야 그게 동물적인 거지라고 말할 사람도 있겠는데 저는 지자기를 느끼는 정도의 민감성이 어쩌면 우리 진화 생물학적으로 우리 생존에 매우 필요한 어떤 감각을 유지시키거나 어떤 기능을 활성화시키거나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건 연구해볼 문제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건강을 위해서 소식과 18시간 공복을 유지하는 거를 하겠다라고 말한 이후에 이런 지작에 관련된 이런 어떤 실험들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사실 동물들이요, 개들은요 하루에 한 번 먹거든요. 일일 일식이에요. 일일 일식도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늑대 같은 경우에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가끔가다 제 강아지들을 보기 때문에 자동 공급 장치를 해놨어요. 사료를 거의 한 일주일치 해놓은 거죠. 제가 뭐 3일 만에 가고 이러니까. 근데 새끼들은 막 쉼없이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면 새끼들은 막 배가 이렇게 돼 있어요. 사료를 하도 많이 먹어가지고. 미안하긴 한데 쑥쑥 잘 크더라고요. 똥도 많이 싸고. 가끔가다 특식을 주죠. 자, 이거 얘기하고 마무리할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태탕, 동태탕 문제인데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생태의 96.8%는 일본산이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동태의 96.6%는 러시아산이다. 물론 이제 이 후쿠시마 원전 이후에 그 방사능에 오염된 해산물 강의를 하는 분은 해류를 타고 이미 러시아 쪽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태 대구 이런 거 먹지 말라고. 왜냐면 그 부분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자라는 그런 어종들이 있는 거죠. 그 어종들이 고등어, 대구, 동태, 뭐 명태 이런 종류들인데 아예 먹지 말아라. 예를 들어서 뭐 서해안에서 나온 조기를 먹는다. 그거는 뭐 오케이라는 거죠. 근데 동해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동해안에서 잡힐 가능성이 있는 거는 안 먹는 게 좋겠다. 이런 강의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런데 참 우리 그 시원한 건이탕 이런 거 있죠. 동태탕 맛있잖아요. 이렇게 좀 절충을 해볼까요? 한국에서 생태탕은 위험하다. 그 생태가 캐나다하고 러시아에서 왔다라고 속일 수도 있는데, 그러나 정작 한국무역통계진흥원의 무역통계 서비스를 확인해 보면 한국에 수입되는 생태의 96.8%가 일본산이다. 이렇게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생태 조심하시고, 이왕 생각날 거면은 확실한 동태탕 얼려가지고 오는 거를 확인하고 먹는 게 좋다 라는 말씀으로 이번 영상을 마치고, 제가 어제 매주 목요일날 전북지사 카네기 아마 효자동 전주 신시가지 쪽인데 그쪽에 가서 이제 두 번째 시간에는 상대방 이름을 잘 외우는 법과 삼행시로 자기를 소개하는 법, 뭐 이런 거를 했어요. 삼행시로 소개하니까 확실히 기억은 잘 되더라고요. 효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제 이제 28명의 이름을 이제 외우는 거예요. 외우는 미션이에요. 제가 26명 외우고 2명은 한 끗이 틀리더라고. 아까워. 근데 유씨인데 윤씨라고 기억을 했고요.
박신대 김씨라고 기억한 거 두 명을 틀렸어요. 28명 중에서. 근데 어찌 보면은 더 많이 틀렸을 수도 있죠. 왜냐면은 제가 아는 분들이 한 5분 정도 있었기 때문에 참 암기력이 많이 약해진 건지 좀 아쉬웠는데 어쨌든 삼행시를 이제 하는데 이종인 대표가 있어요. 이종인 대표. 그 건설사하고 그 제가 가끔 보는 페이스북에서 자주 보는 그 염소연 작가의 외삼촌이라고 볼 수 있죠. 외삼촌인데 이종인 대표가 이제 삼행시를 자기 그 소개를 하는데 너무 길어. 너무 길고 기억이 안 돼. 그래가지고 이제 공모를 했어요. 이제 저는 이제 어떻게 삼행시를 했냐면 고상하고 영한 훈남 화가 고영훈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좀 길지 않고 괜찮잖아요. 근데 이종인 대표가 좀 너무 길었어요. 그래서 이제 공모가 되면 그러니까 삼행시를 대신 지어주면 그 사람이 밥을 사는 게 원칙이에요. 남자다 그러면 밥을 사는 거고 남녀다 그러면 어쨌든 데이트를 한번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게 하나의 그 보상 체계였는데 그래서 제가 이정인 대표의 그 이름을 삼행시로 해서 채택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정인 대표가 제가 점심 사주는 날인데 어쨌건 12시로 시간을 잡았고 그러니까 오늘은 16시간 공복 정도 되는 거죠. 이따가 나가야 되는데요. 어떻게 했냐면은 이제 종종 인사하고 지냅시다. 이게 제 삼행시였어요. 이종인. 그랬더니 이제 그렇게 했더니 이제 채택이 됐고, 근데 이종인 대표는 이제 연매출 1,000억을 달성하겠다가 이제 1차 미션 목표인데 굉장히 큰 뭐 대기업은 아니지만 꽤 큰 중견기업 정도 되는 거죠. 이종인 대표가 이제 더 줄이더라고요. 소개할 때. 이제 종종 인사하죠. 이러더라고요. 더 강력하죠. 이종인. 이제 종종 인사하죠. 쉽잖아요. 한 문장으로 딱 끝나버리니까 이제 종종 인사하죠. 이종인. 이름 외우기 되게 쉽잖아요. 네. 제가 어제 정말 참 다른 사람 이름을 외우기 쉽도록 삼행시 하나를 아주 성공적으로 지어줘서 굉장히 보람된 시간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또 화이팅. 바로 그림 들어가겠습니다.